여러분, 김호경입니다. 오늘도 미주픽 여러분들과 1시간 알차게 가득가득 채워 나가보도록 할 테니까요. 1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좀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기술주를 매도하고 또 우량주를 매수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AI 버블론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앞으로 투자 방향을 어떻게 좀 가져가면 좋을지, 또 미주픽의 파워티 리액션은 잘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 투자 의견은 아주 냉철하게 해주실 윤진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일단 뭐 지난 증시 보면 혼조세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AI 중심으로 좀 시장이 흘러가는 만큼 AI 버블론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시장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지금 랠리 자체가 저희가 예측했던 거는 이제 한 번에 강한 슈팅장 이후에 대규모 이제 폭락장으로 전환될 국면이다, 이렇게 좀 마지막에 대한 상승 국면을 좀 예측을 했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좀 살짝 저번 주에 흔들렸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주초에 어쨌든 이제 셧다운이 장기화되고 있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빅스에 대한 해지 처리 방식을 한번 얘기를 드렸던 바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시장의 조정 국면에서 해지가 충분히 가능한 그 정도의 플레이 장이었고요. 다만 이제 포지션 자체를 정리할 시기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른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포지션 끌고 나가는 분들을 위한 해지 전략이었고, 포지션을 이제 지금부터 새로 구축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AI에 새로 탑승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거는 불가능한데, 신규로 이제 포지셔닝을 할 경우에는 헬스케어 쪽으로 포지셔닝을 하는 게 맞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드려왔고, 그런 포지셔닝 관점으로 볼 때 최근 들어서는 이제 헬스케어가 분명히 좀 강세로 전환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면들에 대한 변화를 좀 캐칭하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원래 이게 과열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배당주랑 그다음에 헬스케어 관련된, 혹은 이제 원래는 필수재랑 에너지까지도 확장돼서 다 같이 상승세를 보이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에너지는 별로 비인기 섹터이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시면 될 것 같고, 필수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관세 문제가 껴있기 때문에 필수재는 실질적인 상승세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 정말 이제 재무가 딱딱딱딱 좋게 나오는 친구들 제외하고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AI 섹터 내부에서 사실상 이제 고이익으로 빠르게 좀 회전하면서 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사실 클라우드 보안 관련된 기업들이 좀 대표적이긴 한데, 그런 기업들 중에는 아직까지 주가적인 반영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았던 기업들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실적 시즌 하면서요 25,828포인트 유지를 하고 있고요. S&P는 0.41% 상승을 하면서 6,899포인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좀 선물 움직임 오늘 시장을 좀 어떻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좀 상승으로 마감을 할 수 있을지. 사실 제가 원래 금융권을 선물로 스타트했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나스닥 선물도 그렇고 원자재 선물도 그렇고 굉장히 트레이딩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제 선물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뭔가 현물과 갭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실 뭐 정말 갭이라고 해봤자 데일리 트레이딩 상으로 베이시스 거래가 이루어질 만큼의 그런 정말 소소한 폭 정도만 이루어지고요. 뭐 당연히 이제 특정 대형 투자자들이 특정 기업에 대해서 매도를 한다거나 혹은 선물 포지션에서 강한 포지션을 잡게 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그런 갭들이 발생하긴 하죠. 근데 사실상 현물과 선물은 그 정도의 갭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선물 포지션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제 기관 보유 비중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시스템 거래 비중이 한 95% 정도로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물 지수 대비해가지고 안정적으로 굉장히 흐르고 있는 장 중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국내 같은 경우는 시스템 거래 비중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소폭의 좀 더 차익 거래들을 할 수 있는 시장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선물장에서 보실 수 있는 거는 장이 클로징 됐을 때 나머지 국면에서 선물이 트레이딩 되고 돌아가는 모습까지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선물장이 좀 유용하실 수가 있고요. 선물장 자체는 사실 1시간 정도 휴장하고선 나머지 다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선물장 기준으로 볼 때 어쨌든 이제 최근 들어서 증시 자체가 클로징 됐다거나 혹은 변수들이 발생할 때마다 굉장히 좀 큰 변동성을 좀 보이는 모습이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는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엔비디아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소프트뱅크 이슈도 있었고, 그런 이슈들이 발생할 때마다 최근 들어서 낙폭이 이전보다는 좀 더 과대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애초에 이제 AI 랠리이기 때문에 이 랠리가 완벽하게 끝나기 전까지는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완전히 처리하는 모습은 없긴 한데 이전보다는 낙폭은 조금 더 커졌다라는 모습은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트레이딩 상에서 볼 때 우리가 포지션을 신규 구축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AI를 태우기는 어려운데 기존 보유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끝까지는 AI를 가져가야 되는 랠리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가져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AI에 대한 포지션은 제거하지는 말고 오히려 이제 나머지 포지션들, 애매한 섹터군들에 대해서는 제거한 다음에 그 포지션들로 반대로 AI에 대한 해지 트레이딩을 가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선물 시장을 좀 보면서 오늘 내가 이제 시장이 열리기 전에 좀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어느 정도는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선물장 자체가 그냥 네. 개장할 때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장 클로징된 동안에 한 2% 정도 빠졌다. 그럼 현물장도 사실상 그냥 선물장이랑 똑같이 그냥 오픈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시초가 자체가 그냥 선물장 기준으로 오픈을 해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을 것 같고요. 시초가 기준으로 이제 보통 거래량들이 터지기 때문에 그 친구들도 이제 치고 나고선 트레이딩하는 거 마찬가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변동성이 커지면서 다시 말아 올리는 케이스들은 있는데 근본적인 퍼센티지 자체는 선물장에 근간해가지고 오픈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시스템 트레이드들 입장에서도 근간되는 기초지수가 선물이 되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그거에 맞춰가지고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메인장 기준으로 가치평가나 이런 것들이 다시 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선물에서 만약에 좀 큰 폭의 낙폭을 보여가지고 혹은 갭하락이나 갭상승을 보여가지고 큰 차익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다시 그런 과한 폭들 혹은 이제 단기적 트레이딩으로 인한 폭들을 메꾸는 트레이딩이 장 중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단 오늘장 자체는 이제 어제 엔비디아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엔비디아나 뭐 관련된 종목들이 다 이렇게 오늘장 기준으로는 그래도 약간의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긴 하거든요. 장 외에서는. 그래서 선물장 지수랑 이 장외의 개별주 시세랑은 또 살짝 달라요. 왜냐하면 개별주는 개별주기 때문에 보통은 그래서 선물장이 지금 아까 이제 약간의 음수를 띄고 있었는데 아마 개장 딱 치고 나면은 기초 메인 지수를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나 이런 친구들이 상승하는 거에 비례해가지고 약간 말아 올릴 수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물과 좀 개별은 다르게 보지만 전반적인 좀 흐름을 참고하면 좋겠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또 오늘 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갈 우리 옥둥이 분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오늘도 어서들 들어오시고요. 오카 반갑습니다. 오늘 또 저희 2명이니까 더욱더 채팅 많이 해주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더욱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땅비님께서 들어와 주시면서 오카 윤진형도 있구나. 윤진형의 쇼타임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파라미드님께서도 또 들어와 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렁님, 콘야 CEO님께서 잘한다 이러면서 또 이렇게 인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또 1시간 저희가 많은 얘기들,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알차게 채워 나가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저희 오늘의 첫 번째 이슈픽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픽은 소프트뱅크입니다. 이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 지분 전량을 58억 달러에 매각을 했습니다. AI 투자를 위한 대규모 자금 확보 전략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AI 거품 논란에도 불구하고 투자 드라이브에 더욱더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부정적으로 좀 반응을 하면서 소프트뱅크 주가는 6% 정도 하락했고요. 이번 승부수가 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소프트뱅크의 행보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 지분 전량을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이렇게 매각하는 시점이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손 회장은 또 이 AI 시장 고평가 가능성을 의식한 건지 궁금한데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누가 부적절하다고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저 너무 적절하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아마 그 일본 쪽 신문사 이런 쪽에서 좀 이건 너무 네. 도박이다 이런 발언을 좀 하셨더라고요. 근데 네. 사실 매도에서 현금화를 한 게 도박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왜냐하면 뭔가 네. 오픈 AI가 지금은 AI에서 압도적으로 선두자로 달리고 있지만 네. 언제까지 지금 다 AI에 이렇게 개발을 하고 네네네. 힘을 쓰고 있는데 언제까지 오픈 AI가 좀 압도적으로 선두주자로 이렇게 나서고 있을지 그건 모르는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얘기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다음 투자처, 이 자금을 활용할 투자처로 언급했던 게 오픈 AI라는 게 좀 문제긴 해요. 네, 그게 문제인 거지. 사실 네. 엔비디아는 정말 아마 나중에 한 몇 년 지나서 보면은
아 진짜 저때 저 노인네 구부러지기 전에 팔았네 네. 이러면서 굉장히 좀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거라고 오. 보고요. 물론 이제 랠리가 뭐 몇 퍼센트 더 가고 뭐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증시의 위험 랠리를 미리 굉장히 좀 고점에서 뭐 완전한 고점, 최고점은 아닐지라도 상당한 고점에서 매도를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런 대규모 자산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금액 단위가 이제 막 8조 막 이렇게 가버리는데 이런 대규모 자산들은 블록딜을 하는 것 자체가 폭락장에서는 더 감가돼서 받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상승 국면을 아직까지는 그래도 유지하고 있을 때 팔아주는 게 가장 적절하다. 어떻게 보면은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보다 너무 이제 시기가 늦어버리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좀 한 10% 가량도 낮게 매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올바른 대처였다라고는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이 자산에 대한 집행 부분이 어쨌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연장선 상에서 좀 얘기를 한 걸로 보여져요.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자체가 사실 이제 오라클이랑 소프트뱅크랑 그다음에 오픈AI가 껴서 진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오픈AI 쪽으로 많은 자금을 배치하려고는 하겠죠. 오라클 자체는 뭐 어차피 상장사니까 그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또 애초에 베이스가 B2B였기 때문에 부채적인 부분들만 잘 땡겨준다면은 사실 프로젝트 진행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문제되는 거는 사실 돈 자체로 문제되고 있는 오픈AI가 가장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아마 오픈AI 쪽에서 조금 더 러브콜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전에도 우리가 이런 사례를 유사하게 볼 수가 있는 게 지금 최근에 문제됐었던 위메프 파산 자체도 사실 스타트를 끊었던 게 어쨌든 쿠팡이 소프트뱅크의 투자를 대규모로 받으면서 치킨 게임을 끝내면서 시작이 됐었죠. 그래서 이런 국면들을 만들어주는 게 어쨌든 소프트뱅크의 자금력이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가장 에쿼티를 크게 쏠 수 있는 친구들은 어쨌든 비전펀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땡기고자 오픈AI 쪽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에쿼티가 바닥 나가는 상황에서 러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아마 이제 단가적인 부분도 실질적으로 저번에 메타에서 한번 뭐 우리가 뭐 300조의 인수를 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었는데 그 단가보다도 훨씬 더 낮은 밸류에이션으로 이제 지분에 대한 투자 가치가 진행될 거다라고 보여져요. 메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적대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강하게 응수를 했었는데 사실 실제로 딜로 넘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제 자금이 투자가 될 경우 소프트뱅크의 자금이 투자가 될 경우 오픈AI 입장에서는 런타임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앞으로는 한 3년 정도는 더 가져갈 수 있을 걸로는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번에 사실상 계약 건수 신규로 계약한 것들이 브로드컴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의 오라클 계약도 있었었고 지금 연간 지출 예정액이 이제 3년 정도 뒤부터 2028년도부터는 거의 연간으로 지출하는 것만 거의 100조 가량이 지출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오라클 측이랑 계약을 해놓은 것만 해도 연 60조 가량을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압도적으로 금액이 큰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금액들 다 고려해 봤을 때 지금 3년의 런타임 동안에 완벽하게 외출액 기준으로 거의 뭐 100조 정도를 달성하지 못한다라면은 오픈AI는 가다가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우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손정희 입장에서는 본인의 입장에서 일대의 배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 엔진 중에서 가장 유명세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유명세를 이용해가지고 가장 피봇을 크게 줄 수 있는 친구들이 오픈AI이기 때문에 여기다 풀배팅을 하겠다라는 액션으로 좀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장기화됐을 때 회수 가치가 될지는 좀 미지수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가장 큰 적수인 구글이 있죠. 구글이 있는 상태에서 오픈AI가 자체적으로 이번에 브라우저도 독립하고 뭐 자체적인 엔진 세계관을 만들어내면서 내부에다가 이제 월마트건도 입점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내부 세계관을 늘리고 매출을 늘리는 전략을 취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구글 세계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게 지금 이미 이번에 오픈AI가 만드는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제 크로미움 기반으로 즉 이제 구글의 브라우저링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오픈 소스이고 이런 소스들에서 또 벗어날 수가 없는 게 로그인도 아직까지도 구글 로그인을 쓰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구글의 세계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당장 구글이 만약에 뭐 극단적으로 비교했을 때 오픈AI를 검색해서 뜨지 못하게 한다던가 이런 강수를 만약에
친다라고 했을 네. 때 오픈 AI가 뭔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굉장히 확 약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그런 얘기 했어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AI에 있어서 데이터 면에서는 사실 구글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네. 앞으로 AI를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이 데이터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고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더욱더 쌓아야 되는데 가장 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게 구글이다 보니까 빠르게 또 따라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네. 그게 사실 굉장히 요즘 중요한 포인트이긴 합니다. 네. 이게 원래 이전에는 LLM이 도입되고 나서부터는 사실 이런 얘기가 좀 상당히 쏙 들어갔었거든요. 왜냐하면은 LLM 시장이 이제 발전하면서 사실상 이제 이 엔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거다. 그리고 이 설계 자체만으로도 어떤 기존의 다른 검색 엔진들이나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퀄리티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던 시장이 지난 한 3년 동안의 시장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동안에 오픈 AI 엔진은 기하급수적인 발전을 이뤄왔었죠. 우리가 이제 LLM을 느낄 때는 이전에 못하던 것을 완전히 이제 다 새롭게 해줄 수 있는 텍스트 기반의 업무들은 대부분 다 이젠 쳐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혁신처럼 느껴지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GPT 사실 4부터 좀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밑바닥이. GPT 4부터 이제 성장에 대한 제약이 보여지고 5에 들어오면서 더 확실하게 보여졌기 때문에 여기서 단순한 지금 LLM 설계만으로는 안 풀리는 포인트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시장 투자자들이 인지를 하게 됐고 그 한계가 좀 한계 그쵸. 부딪히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그냥 단순한 설계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AGI급의 그러니까 정말 이제 인간의 판단을 넘어서는 급의 판단할 수 있다라면은 사실 정말 설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인데 뭐 그 정도 설계가 나오려면 아직 좀 이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기준으로 성능을 봤을 때는 이제는 데이터 기반으로 뭔가 앞설 수 있는 데이터 풀 자체가 크지 않는 이상 더 고퀄리티의 소스 코드라던가 더 고퀄리티의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들을 얻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걸 역전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딱 두 가지로 지금 압축되고 있는데 네. 방금 말씀하셨던 데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강화학습에 대한 횟수가 있습니다. 네. 강화학습에 대한 횟수는 그냥 말 그대로 인간이 피드백을 얼마나 많이 해주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지금 최근 들어서 결론이 나고 있는 게 인간에 대한 피드백 수는 인도랑 지금 중국이 그냥 이길 것 같다 쪽으로 피드백이 가고 있습니다. 네. 인도는 최근 들어서 강화학습 툴을 엄청나게 쓰고 있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많이 쓰고 있고 근데 지금 미국 엔진들이 강화학습 횟수로 이거를 이기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용자 기반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GPT도 데이터를 쌓고 하고 있는데 그거 대비해서 효율성이 별로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 데이터만으로는 지금 되고 있지 않다라고 평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지금 구글이 영상 분야, 그다음에 텍스트 분야 이 두 분야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미지 분야 쪽으로 갔을 때는 사실 이제 메타도 좀 유리하긴 하고 어도비가 유리한 상황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소프트뱅크 투자를 보고 오픈AI에 대해서 왜냐면 9월부터 꾸준히 좀 투자를 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투자까지 다음 달에 하는 투자까지 하면은 오픈AI 지분의 11%를 확보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몰빵을 하는 데는 저희가 모르는 무언가가 또 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는 아닌 거죠. 아직까지 대표님 또 아시는 건 없으시죠? 사실 네. 이제 손정희 회장의 그동안의 레코드를 보면은 일단은 이제 경영적으로 봤을 때 정말 이 게임에서 승자가 될 수 있나 없나를 굉장히 많이 좀 보는 걸로 네.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쿠팡을 투자했던 시점적인 부분을 봤을 때 쿠팡이 실질적으로 로켓 배송이나 이런 것들을 도입하기 전부터 사실상 이용자 수의 면에서도 나머지 두 기업을 조금씩 제끼기 시작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런 로켓 배송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확실하게 제낄 수 있다. 이걸 한국 인프라 내부에서는 실현 가능한 모델이다. 이런 것들을 좀 입증을 하면서 사실상 완벽한 투자 포인트로 자리 잡으면서 투자를 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손정희 회장의 투자 포인트는 항상 대부분 어떤 시장에서 확실한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필요한 게 오직 돈인 상황일 때 보통 에쿼티를 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돈 자체는 가장 많이 쏠 수 있는 기관이긴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넣었을 때 다른 기업들 대비해 가지고 뭔가 과점적인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야 되고 그다음에 투자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익 전환까지 갈 수 있는 모델이 좀 확실해야 되고 이게 딱 세 가지 박자가 맞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진행한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사실 이전에도 그렇게 하다가 좀 꼬꾸라진 적이 몇 번 있긴 하거든요. 소프트뱅크도.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 볼 때 약간 좀 야수의 심장이긴 한데 손정희 회장님 자체가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엔진 분야로 누구 투자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정말 이제 그냥 상장사 중에서 구글 빼놓고는 사실 지금 엔트로픽이나 혹은 이제 지금 챗GPT나 아니면 이제 중국 기업들을 택해야 돼요. 근데 지금 중국 기업 쪽으로는 그렇게까지 눈을 안 주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기술적으로는 가장 하이테크라고 할 수 있는 그냥 오픈 AI 쪽으로 투자를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아마 솜정희 회장이 나중에 좀 가다 보면은 엔트로픽 쪽으로도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명확하게 지금 GPT가 아우성은 제일 높기 때문에 그렇게 스톡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와, 아주 야수의 심장의 투자 방법, 이렇게 몰빵을 하는 모습이고요. 또 저희가 엔비디아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 엔비디아 투심도 위축될 만한 소식이라서 엔비디아 주가도 3% 정도 하락을 했고 뭐 프리마켓에서는 지금 좀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2.96% 정도이고요.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어요. 19일이죠. 최근에 또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 좀 공격적인 AI 투자 기조가 재확인되면서 엔비디아 내년 매출의 컨센서스도 좀 상향 조정된 상황인데 이익 전망에 있어서 우상향 흐름을 계속해서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익은 그냥 무조건 우상향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역행이 나올 수가 없는 상태이고 지금 보시면은 엔비디아는 좀 정말 특이한 게 매출이랑 이익 자체가 이익은 변동이 생기죠. 근데 매출 자체는 계속해서 그냥 1차 함수로 가고 있거든요. 1차 함수로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정말 증설하는 대로 다 팔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수주 받는 대로 증설하고 있고 수주 받는 만큼 다 팔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다음에 증설을 정말 그냥 경영진 땅에서 몇 % 늘릴까 이게 그냥 다음에 성장률을 결정해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성장률 자체가 꺾일 일은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만 우려가 될 수 있는 포인트는 이제 이후에 어떤 성장률 자체가 가속도가 감소하는 포인트가 됐을 때는 큰 피봇으로 여겨질 수 있다라는 점이 좀 유일한 변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규 모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프로덕트적으로 봤을 때 다른 기업들이 조금 더 넘어서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 뭐 예를 들어서 구글의 TPU가 지금도 이미 벌써 특정 부문에서는 이제 엔비디아의 특정 칩셋들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제 블랙웰 100 정도까지는 지금 따라하는 모습이 슬슬 보이고 있죠. 근데 실질적인 이런 피봇 포인트가 제대로 나오면 본질적인 이제 프로덕트에 대한 가치가 하락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신규 계약건들이 다른 기업들로 많이 빠져나갈거든요. 벌써 이제 구글도 그런 신규 계약건들을 대신 받아내고 있기도 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증가할 때마다 점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재무제표가 꺾일 가능성은 앞으로 한 2년 동안에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거의 1차 함수적인 상승은 내년에도 이어갈 것 같고 아마 이제 후년도 하반기 정도 돼야 처음으로 가속도가 꺾였다. 혹은 이제 증설을 내년에는 전년도만큼의 신규 증설을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식의 언론이 나올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상향의 흐름은 이어갈 수 있다는 이렇게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지난주에 또 이슈가 됐던 게 또 마이클 버리의 또 발언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마이클 버리가 하이퍼스케일러의 수익 부풀기에 대해서 경고를 좀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간 감가상각 비용을 줄여서 이 수익을 좀 과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발언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감가상각을 줄인다는 건 어쨌든 기존의 재고 자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시설 투자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재무적 가치를 감가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AI 칩셋 부분이 기존에 이제 재고가 있는 부분이나 혹은 이제 시설 투자에 대한 부분이나 전부 다 지금 풀 활용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감가를 적용하는 게 좀 맞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회계상으로는 당연히 하겠지만 감가를 덜 적용했다는 게 문제겠죠. 근데 아직은 이제 그 정도의 수요 감소가 나타나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구형 칩셋들도 실질적으로 다 계속해서 판매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마이클 버리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쇼치고 싶으니까 하는 액션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이거는 다 걸러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투자자들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제 본인의 본질적 가치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이제 본인의 이익과 이어지는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그분들이 자선 활동을 할 이유는 없어요. 네.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유 있는 발언들이군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여기서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어쨌든 저희 회사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네. 회사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다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죠. 근데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도 어쨌든 이제 숏을 쳐서 본인의 어떤 수익화를 위해서 엔비디아나 이런 그 외의 하이퍼스케일 기업들에 대한 가치에 대한 평가 절하를 시키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이퍼스케일로 좀 몰아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최근에 상승을 보인 브로드컴이나 특정 몇몇 개 기업군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 같은 특정 기업의 발주량을 좀 과하게 포장을 함으로써 언론적인 수급을 유도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플레이들이 사실상 굉장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숏을 부르는 장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아마 공격이 좀 더 많은 걸로 보여지고 사실상 본체인 엔비디아한테는 아직까지 퀘스천 마크를 정말 이제 매출적으로 던진다거나 혹은 이 기업 자체에 대한 미래 성장 가치에 대해서 던지지는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재무적인 부분들 이상으로 너무 주가 밸류에이션이 좀 치고 올라가는 게 그게 단점이긴 하죠. 네, 근데 뭐 그 자체도 어느 정도 퍼센티지 내부에서는 레인지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선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런 뭐 발언들은 좀 걸러 들으면 좋을 것 같아.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참고로 네.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적인 부분을 기준으로는 말씀을 드리자면은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매출 성장되고 있는 퍼센티지가 물론 나오고 있긴 해요. 네. 엔비디아 자체도. 근데 이제 성장 퍼센티지 대비해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최근 들어서 거의 200% 가량의 추가적인 주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매출 성장 대비해서 200%가 사실상 맥스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 한번 슈팅을 강하게 쏜 시점 기준으로 사실상 200%의 수치를 찍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준에서는 추가적인 신고가 랠리를 달리는 거는 좀 쉽지는 않다라고는 보여져요. 그래서 아마 다음번에 이제 강하게 실적 관련된 이슈로 좀 슈팅을 주더라도 네. 고가를 갱신하는 게 5에서 7% 정도만 갱신해도 충분히 많이 갱신한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저희가 또 실적 발표 나면 또 함께 미주픽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두 번째 이슈픽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픽은 로켓랩입니다. 네, 이 로켓랩이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매출과 총이익률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무려 49건의 로켓 발사 계약으로 역대급 수주 잔고를 확보했고요. 또 얼마 남지 않은 이번 연말까지 20회 이상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 기술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로켓랩이 어떤 전략으로 날아오를지는 계속해서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대표님 로켓랩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좀 어떻게 보셨나요? 뭐 일단은 다 예상치 이상 도달하기도 했고, 근데 네. 로켓랩 자체가 매출 규모가 원래는 그렇게 크지 않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매출에 대한 성장성 자체가 이전 대비해서 거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보이고는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자극적으로 보일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사실 스페이스X 기반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스페이스X가 시총 장외 1위를 찍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장 내에서 있는 대체 투자 자산으로서 로켓랩을 활용을 하자 이런 식으로 투자가 일어나는 비중도 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 투자자들한테 좀 많이 매력적으로 보여지는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로켓랩 자체가 원래는 이제 거의 매출이 바닥을 기던 기업이었는데 한 22년도 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 랠리를 타긴 했거든요. 근데 그 랠리를 거의 이제 1차 함수처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지금 3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성장세를 보이긴 했는데 한 레인지 기준으로 한 20% 정도 추가적인 성장세를 보인 거거든요. 근데 분기 단위로 이렇게 보이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랠리를 보인다라는 것 자체가 로켓랩 입장에서는 공격적인 성장세를 얘기하는 부분이고, 네. 실질적으로 이제 테크가 뒷받침이 돼야지만 판매 어떤 기술력이 돼야지만 이런 것들이 찍힐 수가 있는데, 특히 로켓 분야 같은 경우에는 약간 SMR이랑 좀 비슷하게 하이테크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거의 매출이 잘 발생하지 않는데, 그래도 어쨌든 로켓랩은 실질적으로 소형 로켓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출 건수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발주들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트럼프 정부가 좀 직접 추진하는 게 일론 머스크랑 사이가 안 좋아지고 나서부터 네. 사실 다른 쪽으로 로켓에 대한 발주처들을 좀 늘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강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로켓랩한테 수요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그렇겠네요.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비기관 중에서도 사실 소형 발사체들을 좀 이용하고 싶은 기관들도 충분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로켓랩은 만약에 주가가 좀 펌핑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제 다른 국가에서도 인수합병하고 싶어하는 국가들도 많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소형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또 로켓랩에서도 중형 로켓인 뉴트론에 대해서 완전히 준비될 때까지는 발사를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좀 내면서 첫 발사를 내년으로도 연기를 했거든요. 뉴트론이 스페이스X 그 펠컨 9의 또 도전자로 꼽히고 있는데 이 시장에서는 좀 매력도가 있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강자로 좀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발사 단가가 중요한데 단가. 네, 중형 로켓 부분에 있어서 지금 네. 스페이스X의 가장 큰 부분은 발사체 회수에 대한 기술과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로켓랩은 그렇게는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의 소형 로켓 부분에서 굉장히 매출을 좀 잘 냈었던 거는 어쨌든 이 로켓 자체의 단가를 최소한으로 낮춰서 그냥 미사일 쏘듯이 쏴버린다라는 점이 가장 이제 매력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로켓랩 입장에서 수요를 가져갔던 건데 이제 중형 발사체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발사체의 개당 단가가 너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그냥 단순하게 크기가 1차함수처럼 증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톤수가 증가한다고 1차함수처럼 이 발사체의 단가도 딱 그만큼만 증가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제 거기 내부에 들어가는 센서들이나 이런 모든 칩셋들, 엔진들이 다 배수 이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밀도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민감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다 이 기업한테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단가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형 로켓 부분을 출시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지연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이제 스페이스X를 의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의식을 하고 있네요. 네, 이전에는 사실 그 단가로 쏴도 수요할 대상 국가들이나 기업들이 많았죠. 근데 지금은 사실 스페이스X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그렇게 출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미국 정부에서 초반에 몇 건은 이제 수주를 해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크게 로켓랩 입장에서 큰 수요로 가져가지는 않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발사체 회수에 대한 기술력을 완성도 수준을 높여야만 이게 모든 게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길 자신이 있을 때까지는 발사하지 않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 로켓 종목들 하면은 저희가 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뭐 AI나 저희가 매일 좀 접하는 부분들, 뭐 넷플릭스나 이런 거에 비해서 좀 멀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 로켓에 좀 관심을 가지고 저희 방송을 지금 보시면서 로켓랩 한번 어떻게 나도 투자를 해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추천을 하시는 편인가요? 매력도가 좀 있나요? 실제 발사를 통해 가지고 성공 건수로 이어지는 순간과 그 전이 너무 극도로 커요? 갈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들 기술력으로 제로부터 완벽하게 이제 궤도까지 올리는 것까지 성공한 기업들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갑자기 승승장구의 구간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말 발사 건수를 찍어내듯이 찍어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찍어내듯이 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들의 완성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또 발사체에 대한 신규 모델들도 출시가 좀 더 빨라질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수월해지는데 그 직전 단계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한국항공우주부터 막 해가지고 로켓 진행한다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이제 공공 형태가 있긴 했지만 그런 친구들은 사실 이런 모델들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품 형태로만 판매를 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 부품 수급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라면야 사실 매출 찍는 데는 큰 부담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들을 로켓 기업이라고 보기에는 분명히 좀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정말 항공 분야에서 약간 로켓 관련된 엔진들 혹은 부품들로 조금 더 확장한 기업 정도로 봐야 되지 로켓 기업으로 볼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러면 명확하게 차이가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 거는 사실 스페이스X가 시총 1위를 찍은 이제 비상장 중에서 시총 1위를 찍은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이제 우주 기반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 포인트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팔란티어가 실질적으로 우주에 올라가 있는 위성들과 첩보 통신들을 이용해 가지고 본인들만의 방위 서비스들을 구축을 했다라면은 그 서비스를 구축하는 가장 핵심적인 위성들은 어쨌든 스페이스X 것들을 갖다가 써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디바이스를 갖고 있는 기업이 사실상 1위입니다. 뭐 애플이 애플 디바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1위 기업이 됐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런 항공 관련된 부분도 본인들만의 디바이스를 서비스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갖고 있어야 전 세계 1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위성들이나 건수들을 많이 쏘아올리고 그것을 자체 보유를 하는 것과 그러지 못하는 단계는 명확하게 차이가 있다라고 그렇네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바이스 보유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 맞습니다.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로켓랩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이어서 서약개미 순매수상위 톱20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위부터 10위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여전히 1위를 지키고 있고요. 2위, 3위 팔란티어와 메타가 자리 바꿈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어제 오랜만에 순위권에 들어왔던 아이렌이 3계단 더 올라와서 5위에 자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새롭게 순위권에 올라온 종목들은 뉴스케일 파워 그리고 프로그레시브가 있는데요. 프로그레시브 같은 경우는 미국 3위 규모의 자동차 보험사거든요. 대표님, 이 자동차 보험사가 어떻게 이렇게 좀 순위권 톱10에 이렇게 새로 올라오게 됐을까요? 사실 네. 자동차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금융주 중에서 그나마 매출을 찍고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험 업종이라는 게 살짝 특이한 게 뭐냐면 저희는 이제 자산을 운용하는 쪽이잖아요. 운용하는 쪽에서는 이제 수수료 형태로 수출을 하게 되는 것이고 보험업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본인들이 매출 형태로 이것을 찍어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인 서비스들을 추가적으로 출시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수탁 자산이 공격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모델들이 영업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경쟁이 토스처럼 최근에 굉장히 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패권 변화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단 첫 번째 메리트이고 두 번째는 사실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이런 기업들도 최근에 이제 금융 관련된 서비스들을 출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본인들 헬스케어 서비스 기반으로 해가지고 메디케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같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보험 기반 서비스들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들만의 케어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이 고객 유저들을 확보를 한 다음에 여기서 수탁자산 증가와 동시에 이 대상으로 한 케어 그다음에 헬스 관련된 부분까지도 넓혀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최근 들어서 좀 대체 투자 섹터로 편입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저희 11위에서 20위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매수 11위에서 20위 종목들도 볼게요. 이 톱10에 있었던 알파벳 A가 11위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 저희가 방금 얘기했던 로켓랩은 5계단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올라온 종목들은 실스큐, 몽고DB, 포에 테크놀로지스가 있는데 이 생종목 모두 다 좀 AI 관련주인 만큼 좀 AI 성장에 대한 기대에 따라서 매수 움직임을 보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순매수 상위 종목들 살펴봤고요. 이어서 순매수 금액 주요 변동 종목들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먼저 금액이 증가한 종목들은요. 아이렌과 비트마인이 있고요. 감소한 종목은 알파벳 A, 메타, 엔비디아가 있는데 특히 메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00억 원 넘게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좀 이런 모습들이 이어질지도 궁금한데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매수 매도 종목들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일단 1, 2위가 자리를 바꾸면서 테슬라가 1위로 올라왔고요. 엔비디아가 2위로 떨어졌고요. 아이렌과 메타도 좀 순위를 바꿨고 마이크론이 4계단 올라오면서 9위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관 금액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위까지 순위 유지 중이고요. 20위에 마이크론이 새로 올라온 게 눈에 좀 띄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살펴봤고요. 저희가 루멘텀 홀딩스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할 텐데요. 대표님, 이 AI 인프라 투자 붐에 힘입어서 이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한 루멘텀 홀딩스입니다. 이 주가가 240달러를 넘으면서 역대 최고치를 좀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올해만 177% 상승을 했고 또 최근 1년을 보면요. 223%라는 좀 어마무시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 루멘텀의 성장 포인트 중에서 좀 가장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AI 데이터 센터용 R64 관련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고 이 친구들이 이제 광학 관련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루멘이라는 단위를 쓰는 건데 루멘이 원래 이제 광학에서 사실 밝기에 대한 단위를 측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본인들이 반도체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이제 AI 광학 생산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본인들만의 포지셔닝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레이저 전력 소비 부문이 가장 이제 메인 부문이었는데 레이저 전력 소비 부문에 있어서도 이제 최근에 한 77% 정도 효율 감소를 만들어내면서 사실상 이제 본인들만의 독자적인 반도체 생산 장비 관련된 부분까지도 좀 넓혀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메인이긴 한데 실질적인 매출 성장은 근데 그렇게 눈에 띌 만한 성장세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지금 분기 단위로 성장하고 있는 퍼센티지가 최근 한 이제 1년 정도만 겨우 두 자릿수 턱걸이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 10% 정도대 초반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올라온 게 한 지금 최근 1년 정도뿐이고요. 그 이전에는 사실 이제 한 번에 또 감소기가 있었거든요. 한 2년 정도 동안에는 계속 두드려 맞았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거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은 지금 좀 과하게 상승을 보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극단적으로 비교를 하자라면은 엔비디아가 매출 대비해가지고 내고 있는 주가 시가총액에 대한 상승 퍼센티지 대비해서 지금 루멘텀홀딩스가 보여주고 있는 시가총액 대비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 상승세가 지금 거의 2.5배 정도를 더 상승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엔비디아보다 너무 과한 상승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만한 어떤 매출처가 확보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게 정말 장기화될 매출인가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 마크가 던져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칩셋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냥 클라우드 업체들이 계속해서 필요를 하면은 계속해서 발주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루멘텀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TSMC나 이런 특정 기업들이 정말 증설 기간 동안에만 발주를 하게 되고 증설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확 끊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주들이 생각보다 오히려 칩셋보다도 훨씬 더 2, 3년 정도 일찍 감소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좀 과한 상승이 분명히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제 채팅에서도 저희가 뭐 루멘텀 살까 말까 이런 채팅이 좀 올라오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월가에서도 루멘텀 미래 실적을 좀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뭐 20개 IB 중에서 4곳이 강력 매수, 12곳이 매수, 그리고 4곳이 보유 의견을 보였는데 루멘텀의 추가 상승 여력은 좀 어디까지 보시나요? 딱 그냥 보유 던진 친구들이 맞는 것 같아요. 보유. 여기에 대해서 강력 매수를 던지는 애널리스트들은 네. 정말 그냥 추세 팔로워들이에요. 아, 그래요? 애널리스트들을 그냥 그대로 다 믿으시면 안 되는 게 애널리스트들 항상 보고서 내는 거 보면은 정말 같은 애널리스트라고 하더라도 이슈가 추가로 안 나오고 계약이 추가로 되지 않았어도 주가가 올라가면 목표가를 상향시킵니다. 네. 이건 좀 정말 그냥 현재 가격 대비해가지고 네. 상대적으로 본인이 좀 틀리지 않기 위해서 이 레인지를 새롭게 계속 설정하는 방식인 거거든요. 이 자체가 시장의 뭐 자금 여력을 보면서 간다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조정을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어떤 절대적인 가치 평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밸류에이션이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정말 이제 홀딩하신 분들 기준으로만 더 추가적인 어떤 시세 상승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 그냥 관찰을 하는 정도지 지금 상태에서 롱을 던지기에는 밸류에이션이 너무 좀 말이 안 된다. 그냥 극단적으로 말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엔비디아를 가는 게 낫지 지금 매출액 상승 대비해가지고 루멘텀홀딩스를 갈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벌이에 이어서 또 애널리스트 말들도 좀 걸러들을 필요가 있다 했는데 누구 말을 그럼 들어야 할까요? 대표님 말만 들으면 되는 걸까요? 다 걸러드리세요. 그래? 대표님 네. 말도 걸러들어야 하나요? 아니 근데 그래도 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포지션 자체를 본인이 홀딩하고 있는 상태인 투자자보다는 네. 본인이 투자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이 이거 가지고선 평가받는 입장.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은 평가받는 입장이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사실 많은 분들이 애널리스트들의 포지션을 잘 모르시겠지만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네. 그분들은 이제 자산 운용사들이 좋아하는 거를 써야 그리고 혹은 이제 그분들한테 인기 있는 어떤 전망을 제시를 잘 해야 사실상 이제 좀 채택을 많이 받고 인기를 얻게 되는 성향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애널리스트들 보고서들 특히 우리나라는 좀 심한데 보면은 거의 약간 기사 헤드라인처럼 쓰거든요. 네, 기사 헤드라인처럼 막 무슨 절대적인 무슨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막 써요. 되게 유치 좀 찬란하게. 근데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포지션들 자체가 약간 좀 걸러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 혹은 이제 투자자 중에서 내가 그 포지션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막 이거에 대해서 호전망을 얘기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아까 마이클 버리처럼 역 포지션 갖고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좀 비관적 전망을 던지긴 하는데 참고로 저희는 루멘텀에 포지션이 없습니다. 물론 ETF로는 어딘가 이제 퍼센트로 있겠지만 저희가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객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객관적으로 이제 참님께서 루멘텀 팔아요라고 여쭤봤는데요. 이 여기에 대한 의견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저라면 팔고 다른 체인지할 종목 많을 것 같아요. 네. 굳이 이거를 롱으로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네. 밸류에이션 굳이 얘를 사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의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어서 마시앤 맥레런 얘기도 해볼 텐데요. 보험 중개 업체입니다. 인재나 데이터 유출 소송으로 12개월 최저치를 좀 경신을 하면서 약세를 보였는데 최근에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이 마시의 좀 투자 매력도는 어떻게 보시나요? 마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매출 성장이 너무 좀 탄탄한 기업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매수가 들어오는 건 너무 간단합니다. 그냥 정말 이제 그거 대비해서 주가 조정폭이 굉장히 좀 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이제
마시미리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섹터 자체가 약간의 이제 금융 쪽으로 얽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 이제 보험 브로커 쪽이에요. 보험 브로커 쪽이고 그다음에 본인들 포지션 분야에서 사실 경쟁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경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예를 들어 버크셔이의 보험 부문이라던가 이런 몇 가지 보험 부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대비해서 어쨌든 이제 이 친구들 자체가 최근에 성장세가 좀 뚜렷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퀄리티적인 면이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원래 이 친구들의 성장세 자체가 매출 대비해서 좀 이 친구들 살짝 빠르긴 했어요. 지난 한 3년 동안에 굉장히 랠리가 좀 빠르게 진행되면서 거의 이제 매출 성장 대비 한 2.2배까지도 상승세를 보였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조정받고 나서 한 2배수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배수 정도 레인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서서히 매수가 시작된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상태에서 공격적 매수를 갈 만큼의 밸류인가에 대해서는 살짝 퀘스천 마크가 던져지긴 하고 저희는 만약에 이 기업을 굳이 이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한 162 정도까지는 빠져줬을 때 저희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160. 지금 기준으로 이제 막 180에서 막 190 초반 왔다 갔다 하던 국면이었는데 사실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그 정도까지 내려와야 우리가 매출 대비해서 좀 더 매력적인 단가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순이익 성장률도 어쨌든 최근에 만들어지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순자산 성장률도 만들어지고 있는 건 분명히 맞긴 합니다. 근데 그 순자산 성장률 자체가 아무래도 금융 업종이다 보니까 한 자릿수 대에서 두 자릿수 초반 정도를 만들어내는 기업이지 막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처럼 막 30%대 그 정도의 순자산 성장률까지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면을 볼 때 우리가 투자하고 나서도 사실 굉장히 호흡 랠리가 길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조정을 받고 나서 가도 전혀 상관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굳이 여기서 막 공격적으로 달려들 만한 그런 기업 상태는 아니다. 만약에 분할로 가시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뭐 이 기업을 투자하려는 총 자금이 뭐 10%다라고 했을 때 정말 1, 2% 이상은 투자할 가치는 없다 지금.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162 정도까지 좀 떨어지면 매수를 고려해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마지막 이슈픽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픽은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인데요. 이 파라마운트와 스카이댄스가 합병 이후에 첫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3분기 매출은 67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에는 살짝 못 미쳤는데 이 조정 영업이익은 9억 5천만 달러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내년 매출 전망을 300억 달러로 제시했는데 이 월가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이죠. 여기에 추가 감원과 15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까지 내놓으면서 주가는 1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파라마운트가 좀 대규모 구조 조정을 발표했는데요, 대표님. 이 절감한 재원은 스트리밍 그리고 콘텐츠 재투자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년까지 300억 달러 매출을 예상했는데 가능할까요? 뭐 사실 불가능할 매출은 전혀 아닐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성장률 대비해가지고 그렇게 무리 있는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기존에도 사실 300억 정도 3천억, 33빌리언 정도 네. 사실 도달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해당 매출 수준까지 도달은 충분히 어렵진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문제가 24년도에 좀 흑자에서 적자로 좀 크게 전환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좀 크게 꺾인 상태예요. 원래는 이제 컨텐츠 분야 자체가 고이익 분야인데 넷플릭스 고성장하고 나서부터 이 친구들한테는 지속적인 이익에 대한 하락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매출액 네. 자체는 큰 폭으로 하락한 적은 없어요. 한 28억, 28빌리언 정도는 달성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부분에 있어서 재무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스카이댄스랑 합병하고 나서 이제 연결 매출 기준으로는 기존 주가를 좀 아득히 넘어섰어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인수합병 관련된 이슈가 생기고 나서 생긴 부분이에요. 총 재무적 가치를 따지고 나니까 지금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마 이제 그 밸류에이션까지의 회복에 대한 전망이 좀 가장 핵심적인 어떤 주가적인 상승 여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볼 때는 사실 단가로 한 33 정도까지는 추가로 보셔도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레인지 자체는 좀 충분히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카이댄스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매출 성장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동시에 주가적인 성장도 기대해 볼 수는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스트리밍 그리고 콘텐츠 재투자를 좀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UFC 콘텐츠와 계약을 체결 그리고 또 스트리밍 요금 인상 계획이 더해지면서 이 수익성 부분에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앞으로는 좀 이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 사실 근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컨텐츠 부분을 지금 OTT가 거의 다 점유를 하고 있던 상태이고 그중에서 넷플릭스가 거의 독주를 달리고 맞아요. 있던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신규 컨텐츠 분야에서 지금 파라마운트가 가져갈 수 있는 분야가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영화 산업도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위축이 되고 있고 근데 원래 이제 파라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영화 산업 분야에서 가장 이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많이 줄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이익적인 부분이 더 증가를 해주려면은 컨텐츠에 대한 투자도 투자인데 이 투자의 방향성이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기성 컨텐츠로 투자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넷플릭스처럼 신규 컨텐츠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인 좀 투자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도 UFC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중계권 확보이죠. 근데 이 중계권 확보 부분이 사실 특정 시즌에만 딱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긴 하는데 특히 TV나 이런 쪽에서는 폭발적인 시청률을 찍어주긴 하죠. 근데 이게 과거 레코드들, 기존에 쌓여있던 어떤 경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OTT의 시청률로는 이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파라마운트 입장에서는 좀 수를 굉장히 잘 둬야 되는 시점인데 살짝 이게 시행착오가 앞으로 한 4분기 정도는 일어나지 않을까 싶긴 그렇군요.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스트리밍 요금 인상 계획이 나오면은 OTT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다른 좀 막강한 OTT 플랫폼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사실 네.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지금 거의 시장을 독과점으로 평정해 나가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구글이 아니라 이제 아마존 프라임 쪽이나 혹은 이제 최근 들어서 디즈니 쪽이나 다 굉장히 어떤 성장률이 확실히 감소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이번에 이제 HBO 같은 경우에도 확실하게 이제 꺾인 모습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경쟁 플랫폼들을 다 꺾고 대부분의 유저들이 그냥 넷플릭스로만 굉장히 좀 많이 쏠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규 주자들이 컨텐츠를 생산을 하더라도 그걸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한 미지수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투자들이 더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이제 컨텐츠 발행사들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주가적인 밸류에이션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컨텐츠를 생산해내는 생산자들이 밸류에이션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1시간 동안 대표님과 너무 알차게 채워봤는데 아이 컨택 10회를 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네. 너무나도 냉철한 분석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